안녕하세요. 지리쌤입니다. 오늘은 고지도와 고지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정보에서 이제 전통적 국토인식과 고지리지, 고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국토인식 중에 하나 중요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풍수지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 이성계로부터 사실은 네, 풍수지리의 중요성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을 넣어봤고요. 한양이다 라고 외치고 있죠, 배우가. 이성계는 왜 한양 청도를 했을까? 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 대전에서 살고 있고, 제가 수업하는 친구도 대전에 다 있는데요. 대전이 사실은, 수도가 될 뻔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한양, 서울이 수도로 천도가 결정되면서 조선 초기 때, 네, 천도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서울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수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사실 명당, 을 찾았던 그 당시의 풍수지리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당의 입지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라의 수도를 결정할 때까지 영향을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당이라는 건 일단 전통적인 명당의 입지 그림이에요. 그래서 명당이 있으면은 명당이 저 위에 조종산으로부터 전기가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주산 혈로 이제 가면서 명당으로 내려온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명당은 사실 어떤 자리냐? 아담하게, 오목하게 이렇게 싸고 있어요. 산줄기가 이 명당을 쭉 싸면서 굉장히 포근한 느낌으로 싸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명당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명당의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물이 명당 앞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물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북서계 적을 많이 받는 위치, 이제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이제 중국이나 대륙에서 내려오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차가운 바람을 가지고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는 이 산줄기, 그래서 명당을 폭 감싸주는 산줄기를 되게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닐까 하는 현재 관점에서의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사실 너무 중요하죠. 지금도 사실 서울이나 뭐 평양이나 저런 또 뭐 굉장히 중요한 큰 도시들에는 한가운데 이제 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있어야지만 또 우리가 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과학적 근거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사실 서울의 풍수지리를 보면은 지금 방금 봤던 명당의 입지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풍수지리를 보시면은 뒤쪽에 북한산이 아늑하게 감싸주고 있고요. 이 북한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전기가 인왕산, 웅봉, 낙산, 남산까지 해가지고 오목하게 이제 이 명당을 감싸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가장 큰 명당의 자리에 위치한 것이 딱 경복궁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청계천이 흘러나가고 중앙을 또 한강이 흘러나가면서 이 강이 또 물줄기가 또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을 구성해주고 있고 앞쪽에 남산과 관악산이 또 이렇게 명당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악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화기가 되게 크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관악산을 MZ 세대들이 많이 여행하는 것이 등산하는 것이 되게 트렌드라고요. 왜냐면 관악산이 화기가 좋기 때문에 불화자를 많이 이제 쓰는 이 화기가 좋기 때문에 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관악산 가면은 인생이 잘 풀린다라는 역술가의 어떤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듣고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는 서울에서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풍수적으로 이제 좀 허한 것을 막는 비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비보 어떤 것들인지 볼 거고요. 풍수의 기본은 사실 배산임수죠. 산을 등지고 물을 내려가 보는 것을 얘기하고 제가 간단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산을 등지고 있고 물이 앞쪽에 흐르고 있을 때 이 물을 가지고서 농경 사회에 농사를 하기 훨씬 좋겠죠.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수도꼭지 딱 키면은 바로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을 이용하기 좋기 위해서는 배산임수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배산임수 조건을 지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 산이 쭉쭉쭉 있고요. 앞쪽에 천이 흐르고 있고 이 천에는 이제 이 물을 가지고서 논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딱 이 산과 물 사이에 지금 점점점점점 요게 바로 마을입니다. 마을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을들이 딱 지금 배산임수 조건에 정확하게 맞는 마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풍수에서 금기시하는 주택의 조건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또 많은 역술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 다 일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주택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나무가 있으면 일조량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도 삼각형 대지나 주택은 나쁘다, 화해 기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으면 집을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망해 나간 집은 좋지 않다. 이건 이제 기와 관련된 부분. 약간의 이제 요거는 그쵸. 역사적인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고층은 좋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저층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땅에서 사실 기운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과 가까이 사는 것을 되게 풍수지에서 좋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서북풍, 나쁜 기운을 몰고 온다라고 하는데, 이 서북풍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북서계절풍이라고 불리는 황사를 유발하기도 하고 추운 바람, 겨울철 추위를 가져오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좀 읽어보면 사실상 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를 보낸 서울의 명당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산줄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을 감싸고 있는 형국을 볼 수 있겠고요. 주작, 관악스 아닌 화기가 솟아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숭례문에 숭례자에 불화자를 일부러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복궁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궁들에는 다 해태상, 그래서 막 이제 화나고 있는 해태 모습 기억나죠, 친구들? 해태상을 설치해가지고 사자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게 생긴 전설의 동물인 해태상을 설치해서 이 화기를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 있고요. 또 연못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비보 풍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막는 비보를 활용해서 서울의 명당, 경복궁이라든지 서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화기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토와 국토인식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우리가 인식한 태도와 방식이 시대 환경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런 가치관들이 또 국가를 이제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고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도는 크게 우리가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 때는 제작의 주체가 국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때는 이제 막 국가를 건설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시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이 목적을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통치를 위한 정보들을 정리한 고지도와 고지리지가 발달합니다. 이때 발달했던 고지도, 이때 만들어졌던 고지도가 바로 팔도지도, 이회의 팔도지도와 정척과 양성지 두 명이 만든 동국지도, 그리고 조선 방역지도 같은 지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왕권 강화의 어떤 의지가 조금 약해질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이미 왕권이 탄탄해졌으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로 넘어와서는 고지도가 주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특히나 이제 실용주의 사상, 실학 사상이 중국을 통해서, 서양에서부터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실학 사상 영향을 받은 똑똑한 개인들이 과학적이고도 정교한 지도들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지도들이 바로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되고, 동국지도는 똑같지만 만든 사람이 좀 다른다는 거 지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요거 정말 중요하죠. 대동여지도. 김정우 씨의 대동여지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제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주요 고지도들을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전기와 중기와 후기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전기 때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10글자의 지도와 중기 때 천화도, 후기 때 대동여지도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이 이름도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요. 사실 이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그냥 세계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세계지도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친구들, 지금 현재 구대륙,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구대륙, 신대륙 반대말이죠. 구대륙에 있는 유럽 표현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여기 기억에 있는 곳이 아프리카가 되고요. 여기 니은 이 부분이 바로 여기 띵 튀어나와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귿이 뭐예요? 여기 중국 쭉 표현을 했고, 그 다음 리을이 상당히 크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한국 한반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미음이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을 표현을 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럽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다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중국이 지금 지도의 중심에 빡 들어가 있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중화 사상을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국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국토에 대한 자긍심도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구대륙들을 모두 표현을 한 세계지도 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세계지도인데 이 최고의 세계지도예요. 가장 오래된 최고의 세계지도라는 사실, 예꼬자를 써서 최고의 세계지도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화도는 이제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진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화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렇게 생긴 지도를 천화도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바깥쪽에 동그라미가 있고 안쪽에 큰 네모가 있고요. 또 안쪽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다음 작은 네모가 있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이 구조 지금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외해 바깥쪽 바다 외해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네모진 것을 대륙인데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바다를 내해 안쪽에 있는 땅을 대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화도는 사실은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해와 외대륙, 내해와 내대륙 이 네 가지의 이 구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로 우리가 다 천화도라고 불렀었고요. 이건 지금 조선 언제 중기 때 만들어진 지도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천화도의 중심을 보시면은 지금 뭐가 있어요, 친구들? 저 중국이 또 역시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치한 거 봤을 때 중화사상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은 둥그렇고 천원 하늘은 둥그렇고 지방 땅은 네모나다라는 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외대륙과 내대륙이 모두 네모지게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은 지금 딱 우리 봤을 때 중국, 한국 그리고 여러 개 국가들이 땡땡땡땡 그려져 있는 거 봤을 때 세계지도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천화도 같은 경우는 세계지도긴 했지만 관념의 세계지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관념적 세계지도. 왜냐면 사실 중국과 한국, 일본 이런 이제 실제 존재하는 그런 국가들을 그리기도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을 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중국, 한국에서 되게 유명했었던 어떤 약간 역학 쪽에 이제 역술서랑 비슷한 책이에요. 근데 이런 산수경에 있었던 그런 되게 뭐랄까 미지의 국가들, 전설속 국가들을 이제 천화도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수국이라든지 머리가 3개인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여인국, 여자 사람들만 사는 곳, 그리고 일목국 이렇게 해서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딱 사는 이런 나라. 그래서 다양한 전설 속 국가들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거 진짜 세계지도는 아니고 관념적인 세계지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천화도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 후기에 우리 고지도인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대동여지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대동여지도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수능에도 단골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제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우리 후기 정리했죠. 후기는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개인이 과학적이고 좀 실용적인 지도들을 많이 만들었다. 라고 정리했는데 그 중에 대동여지도를 만든 개인이 바로 김정호라는 지도학자입니다. 이 대동여지도는 대축척 지도였어요. 그래서 축척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목판본이었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모든 지도 한 장 한 장을 직접 그렸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필사본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직접 그린 핸드메이드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또 그림을 옆에다 두고 따라 그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점점 달라지게 되고 지도의 가장 중요한 정확성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김정호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을 했고요. 목판본이라고 해서 목판에다가 다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줄기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새겨 넣음으로써 이거를 그냥 그대로 찍어내기만 하면 똑같은 지도가 바로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똑똑한 지도로 만들어 두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분첩 절첩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지도를 첩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의 첩을 띵띵띵 나눠서 약간 접을 수 있도록 책처럼 접을 수 있도록 첩을 나누고 그리고 첩을 접었다. 그래서 분첩 절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대동여지도 하나의 지도, 우리나라 전체 지도는 굉장히 큽니다. 거의 10m 정도가 될 정도로 2m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들고 다니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얘를 분첩 하나하나 지역별로 나누어서 절첩 이렇게 접게 되면은 휴대가 훨씬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근대적인 점들을
고안을 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도표를 사용했는데요. 법례라고 지금은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표는 이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호가 없다면은 고산성이라는 걸 쓸 때 정보를 기입할 때 고산성이라는 글씨를 일일이 다 썼어야겠죠. 그래서 이 글씨를 쓰는 대신에 기호 하나로 표현을 함으로써 훨씬 더 주어진 공간에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도표를 썼다는 것, 법례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지도의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는 이제 수능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수능에서 출제된 부분들이 다 지도표를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동여 지도의 포인트들을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여기서 같이 좀 써볼게요. 대동여 지도의 선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표는 친구들 요거는 보통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지도표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 역참이라든지 뭐 대략적인 읍치 뭐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동그라미에 되어 있는 것은 읍치, 관아가 있었던 시내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모는 창구,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불처럼 산에 불 모양이 이렇게 뿅 돼 있는 것이 바로 봉수입니다. 그래서 뭔가 위기상이 왔을 때 불을 붙여가지고 저 멀리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리는 역할을 했던 봉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중간중간 있는 동그라미에 띵 되어 있는 역참이라는 것은 그쵸. 우리 과거 공무원들이라든지 녹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막 출장을 다닐 때 말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다니다가 말은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쉬어야겠죠? 그래서 말이 쉬는 곳, 그래서 역참을 이렇게 표시를 쭉쭉쭉 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대동여지도의 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동여지도에는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한 줄의 곡선이 있고요. 두 줄의 곡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띵띵띵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또 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직선은 뭘 의미할까? 여기서 보시면은 직선 띵 그려져 있죠. 직선을 뭘 의미할까? 직선은 바로 도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선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를 직선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 직선 도로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직선에 지금 보면은 띵, 띵, 띵 중간에 띵, 띵 이렇게 뭔가 하나가 점이 찍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방점이라고 부르고요. 방점은 심리마다 하나씩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친구들 A와 C 지점이 있어요. A 지점으로부터 C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 방점만 보고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한 칸, 두 칸이죠.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는 총 20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도만 보고서도 거리를 알 수 있도록 고안을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세심하게 고안했습니다. 김정우 씨는 거의 천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선 거리잖아요. 거리다 보니까 도로다 보니까 평지에서는 우리가 더 빨리 걷더라도 덜 힘들겠죠. 평지에서는 방점 심리 거리가 좀 깁니다. 그렇지만은 또 저기 산지로 올라갈 때는 좀 힘들겠죠. 산지를 넘어갈 때는 이 방점에 거리가 좀 짧게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산은 우리가 직선 거리는 심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더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방점의 간격이 좀 더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심하게 고려를 했구나라는 것을 봐주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곡선은 뭘 의미하냐? 하천을 의미합니다. 하천. 그래서 곡선은 하천을 의미하는데요. 이 하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두 줄의 쌍선의 곡선. 쌍선의 곡선은 가항 하천이라고 해서 운항을 할 수 있는 하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하천을 가항 하천으로 구분을 했고요. 한 줄의 하천은 그럼 뭘까요? 얘는
가항이 불가능한, 운항이 불가능한 작은 하천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띵, 세모 있는 것은 뭘까요, 친구들? 저기는 산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동해지도에 굉장히 또 선 중에 이 산줄기에서 자주 나오는 오답선지가 있어요. 이 산줄기를 보고 산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불가능하죠. 지금 산의 높이는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의 높낮이는 표현하긴 했어요. 더 높은 산은 더 높게, 그리고 낮은 산은 작게 그리는 정도의 이런 세심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높이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를 정리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산나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김정호 씨를 다룬 대동여지도 관련 영화에서 나온 장면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목판본이 여기 드러나죠. 딱 이렇게 목판에다가 이렇게 파서 만들어 놓고 인쇄를 그냥 잉크를 묻히고 찍어내기만 하면 똑같은 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고안한 목판본이라는 사실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판본은. 그리고 대동해 지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한 사람 아저씨의 키가 지금 한 2m 조금 안 되겠죠? 근데 아저씨가 거의 10m는 돼요. 10m는 좋게 되는 그런 굉장한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대동여지도 전체를 전시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굉장히 가끔씩 국립박물관들에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를 당시 휴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군첩절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군첩절첩식이라는 것이 큰 지도를 나눴습니다. 군첩. 그리고 하나의 지도첩을 띵띵띵띵 접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분첩, 절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휴대가 굉장히 용이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지점까지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고지리지 얘기를 좀 더 하고 가도록 할 텐데요. 고지리지도 역시나 중요하게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가와 나를 보시면요. 가의 경우에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 나는 택리지를 가지고 온 것인데 교과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가는 보시면은 훨씬 딱딱한 글을 볼 수가 있어요. 건치, 연혁, 풍속, 형승, 토산 이렇게 해서 항목들을 띵띵띵 주고서 그 항목에 대한 설명들을 쭉 설명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어때요? 지금 원주는 감사가 다 있으려는 곳인데 쭉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살기를 즐긴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감상들까지도 좀 넣어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면 신증, 동국, 여지승남, 가가 조선 전기의 고지리지 그리고 나 택리지가 정말 유명한 조선 후기의 고지리지가 되겠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기와 후기를 나눠보자면 전기는 제작 주체가 국가였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행정적, 군사적 목적으로 통치를 위한 정보들을 담은 백과사전식 정보를 담은 지리지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육, 여지승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리지가 됩니다. 요 지리지들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군사적인 것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마을에 장정이 얼마인지, 장정은 뭐예요, 지금? 군인으로 쓰여진 사람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기록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들. 그래서 철저하게 국가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통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조선 후기로 넘어서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조선 후기에는 개인이 고지리지를 작성을 했는데요. 역시나 시작사상의 영향으로 과학적인 기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술식 표현이 많은데 이때는 사실 본인들의 목적 그리고 본인들의 관심사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조선 후기의 사대부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목적과 관심사에 따라서 다양한 지리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고라고 하는 신경준의 이 지리지는 도로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택리지 이중안의 택리지 정말 중요합니다. 얘도 대동의 지도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택리지인데 택리지는 이중환 씨가 사실은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어요. 몰락한 양반의 입장에서 어디가 살기 좋은 것인가를 파악한 그래서 가거지라고 해가지고 택리지에서는 어디가 살기 좋은지를 파악해 보려고 크게 4가지 복거총론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복곡 촌놈, 팔도 촌놈,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여러 가지 네, 총론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거지를 다룬 글들이 많이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김정호 씨도 대동여지도에 붙어있는 대동지지라는 후기 지리들을 썼고요. 그리고 유명한 정약용 실학자도 아방강력고라는 지리들을 작성했습니다. 택리지는 굉장히 네, 지금도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는 글이고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글이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어떤 시대상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양반, 특히나 몰락한 양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그 이중한 본인이 다니면서 느낀 점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가거지를 할 때 이제 네 가지를 이중한 본인이 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가지가 뭐였냐면은 이제 지리, 그리고 생리, 인심, 산수 요 네 가지인데요. 바로 지리는 그 지역의 지형과 뭐 지물 같은 것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뭐 이렇게 그쵸? 지형이 어떤지 뭐 분지 같은 지형인지 아니면 바닷가를 많이 끼고 있는지 강을 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 실생활과 관련된 지형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생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득 발대 이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잘 형성될 만한지 교역을 할 만한 조건인지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요건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심은 이 이중한 본인의 어떤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이중한 본인이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디를 다닐 때마다 이 지역은 나한테 좀 친절하네? 그리고 이 지역은 나한테 좀 불친절하네?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인심은 그냥 그 지역의 인심,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써놓은 굉장히 개인적이죠. 사실 이런 것들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산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근데 이제 즐기는 대상으로서의 자연. 그래서 취미로서 여가로서의 자연. 네, 풍류를 즐길만 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지 자연 경관과 관련된 모습을 본 것이 산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서 가거지를 판단하고자 했었던 것이 바로 택리지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긴 여정을 달려왔는데요. 우리 전통적인 지역 구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고지도와 고지리지까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친구들 고생하셨습니다.